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교 성남 캠퍼스 IoT 소프트웨어과의 최경진 교수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저희 과를 소개하는 다양한 영상들을 올렸는데 요번에 좀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과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IoT 소프트웨어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저희 과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이해를 높이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폴리텍대학 성남 캠퍼스와 IoT 소프트웨어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 성남 캠퍼스 전경을 나타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아담합니다. 이렇게 큰 학교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주변과 잘 조화롭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랫부분이 정문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본관입니다. 그리고 큰 건물은 이제 이 누리관과 드림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신축된 학생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으로 있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IoT 소프트웨어과는 이 누리관 2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누리관 2층 IoT 소프트웨어과의 그 각 강의실 구성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에 교수 연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IoT 프로젝트 실습실, 그다음에 IoT 융합 프로그래밍 실습실, 인베디드 IoT 실습실, 전자에도 진행형 디바이스 실습실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강의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공강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커피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카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본 그림은 이제 강의실 내부 사진인데요.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실습실마다 PC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소프트웨어과다 보니까 PC하고 이제 실습 키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실습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PC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 PC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의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해 보이는데요. 각각의 실습실마다 실습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여기 IoT 융합은 이제 IoT 실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프로그래밍 실습실은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을 이루어지는 데고요. IoT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인베디드 쪽에 관련된 수업을 주로 하는 곳입니다. 여기 인베디드 IoT 실습실 또한 여러분들이 IoT 쪽이나 인베디드 쪽에 관련된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는 실습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 회로 IoT에서 사용되는 이제 디바이스, 센서나 컨트롤 이런 것들에서 사용되는 기초 회로 실습을 할 수 있는 전자유도 실습실이고요. 각자 개인별로 다양한 측정기기라든가 전원 발생 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세트씩 구비해서 1인당 1세트로 여러분들 실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 지능형 디바이스 실습실은 좀 작은 편에 속하는데요. 좀 소규모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실습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반 강의실, 교양 과목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강의실이고요. 여기는 전시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IoT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헬스케어랑 스마트홈에 대한 기본적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드론도 있고 3D 프린터도 구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드론에 관련돼서 어떤 동작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졸업 작품을 할 때 필요한 어떤 기구물을 제작할 때 3D 프린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이제 학과 사무실의 내부 모습인데요. 조금 정리가 안 돼 보이는 듯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저희 각 학년별 그 근로장학생 즉 집행부 뭐 과대표라든가 반대표 그다음에 그 이외에 각자 임무를 맡은 집행부원들이 여기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회로나 뭐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니면 졸업작품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전자부품이 있는 재료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그룹 회의실이라고 해서 이제 교수님과 소그룹별로 어떤 모임을 가질 때 그때 활용하는 장소고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강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와서 쉴 수 있는 카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스타벅스 원두 커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이용료는 1,000원입니다.
커피는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쉬는 시간에 여기 제빙기도 있어서 뜨아나 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과가 IoT 소프트웨어과잖아요. IoT라는 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oT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2015년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건데요. 이 다보스 포럼에서 미래 대표 기술 7가지를 선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빅데이터, 무인 자동차 드론, 나노 기술, 유전,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이 있는데 바로 저희 과가 이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것을 이제 그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을 학습을 하고 연습을 하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에 처음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2023년이 되는 시점까지 이 각각의 분야들이 서로 이렇게 융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물 인터넷이 빅데이터랑 연결이 되고,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으로 다양한 센서나 정보들을 얻어서 그걸 서버에 적재를 하게 되면 그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드론이라든가 무인 자동차에 어떤 센서나 컨트롤 장치를 달아서 원격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얘네들을 조종하고 어떤 멀리 있는 곳에 어떤 정보를 추출해서 오는 거, 그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니까 이런 거랑 결합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나노기술이나 유전학 이런 거랑은 크게 관련은 없지만 여기에 있는 드론, 무인자동차,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3D 프린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시대에는 사물 인터넷의 기본 원리인 원격 제어, 원격 센싱이라는 이 기본 기술을 가지고 지금은 서로 융합이 돼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지고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걸 좀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의 핵심은 원격 제어랑 원격 모니터링이에요. 이 제어라는 거는 내가 뭐 어떤 동작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원격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그 멀리 떨어진 곳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감시나 측정 장치를 통해서 온 데이터를 본다거나 또는 아니면 카메라를 달아서 거기에 영상을 보는, 이런 게 바로 사물 인터넷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3가지 기본 기술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디바이스에 대한 거, 두 번째는 그것을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전송된 데이터를 서버에 서버에 저장하고 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인터넷망이라는 걸 통해서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3가지가 모여서 한 컨버전스, 즉 융합을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의 핵심 요소 기술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물 인터넷의 적용 분야는 스마트 홈인데요. 이 스마트 홈이라는 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LG에서 표현하는 그림인데요. 자, 집에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라는 것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전등도 사용하고, 도어 잠금 장치도 사용하고, 뭐 환기 에어컨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라디오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데 그 장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바이스라고 불러요. 그런 디바이스들을 하나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시스템을 가지고 수집을 해서 그거를 와이파이, 인터넷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서버 쪽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버 데이터들이 하나의 클라우드로 모여서 아주 많은 양의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 빅데이터 서버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각 사용자에게 모바일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웹을 통해서 이 가정의 정보를
사용자가 집주인이 확인하고 거기 있는 각각의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디바이스나 센서 컨트롤에 대한 기초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무선 데이터 통신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서버에 저장하고 하는 데이터 클라우드 서버 통신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필요하고요. 거기서 이제 모바일 폰이나 아니면 인터넷 컴퓨터 PC에서 웹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는 웹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앱 프로그래밍 기술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는 산업 분야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물 인터넷의 기본 기술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될 수 있고 현재도 되고 있어요. 가장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스마트홈이 가장 초기 단계에서 가장 많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통신 속도 5G, 6G 이런 거를 통해서 통신 속도가 높아지니 영상 정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전송하기 쉬워졌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헬스케어 같은 것도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거 이외에도 에너지 스테이션 쪽에서 전력량에 대한 감시, 그 다음에 전력 장치에 대한 제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스테이션 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홈과 스마트 팩토리는 거의 같아요. 왜냐하면 생산량이 어떤지 그것들을 원격으로 데이터를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공장 생산 프로세스에 있는 어떤 특정 장치를 제어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스마트팜, 이것도 마찬가지,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팜에서도 생물의 생육 상태를 카메라 같은 걸로 보면서 그 다음에 습도, 온도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자가 핸드폰이나 PC로 보면서 습도가 부족하네 그러면은 원격으로 스프링클러를 동작시켜서 물을 준다거나, 온도가 높으면 창문을 개방해서 온도를 환기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동작을 하는 거죠. 그 이외에도 이제 통신센터에서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어떤 데이터 클라우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모아주는 이 데이터베이스 쪽에 관련된 빅데이터 쪽에 관련된 이런 네트워킹 기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전기자동차가 나오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자동차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도 어떤 서버 쪽으로 전송해서 이 자동차 제조사 쪽으로 관리센터 쪽으로 넘겨주려면 원격으로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와이파이 밖에 없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사물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원격 센싱에 대한 기초 기술에 해당되고요. 이 자동차와 이 자동차가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겠죠. 그때도 사용하는 게 사물 인터넷에 나오는 커넥티드 카 개념의 어떤 데이터 송수신, 무선 데이터 송수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사물 인터넷이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산업군입니다.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물 인터넷이 2015년도에 처음 대두되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그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제품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 인터넷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19년 지금 충원 계획을 보시게 되면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지금도 현재 추세는 거의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개발 쪽에 관련된 인력이 3,000명, 기획 마케팅 900명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갖다가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물 인터넷을 가지고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사용과 어떤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주는 건 일반 사용자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걸 구체화하는 거는 개발자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희과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바이스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베이스로 해서 그거를 어떻게 내가 운영을 할지, 데이터 센싱은 어떻게 하는지, 제어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하기 위한 전체 보드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습을 해가면서 익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기초 기술을 경험을 해보고 그 중에 몇 가지 분야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거에 좋은 개발자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IoT 소프트웨어과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나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에 대한 것도 지식 기술과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서버 클라우드와 웹 서비스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이 기본 세 가지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 갖다가 핵심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들 하드웨어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들 기초 과목으로 베이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들 베이스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래밍 기술, 그 다음에 통신 네트워크 기술, 그 다음에 웹 프로그래밍 기술, 이게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교과목을 편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험 실습을 통한 수업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기술부터 응용기술까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기술을 통해서 초보자로부터 프로페셔널 전문가로 양성을 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센서나 디바이스, 컨트롤 디바이스 쪽에서는 C++ 하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인베디드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제어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인터넷 기반 데이터 통신 쪽에서는 근거리 무선 통신,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이용한 인터넷 무선 통신,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실습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서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거기서 어떤 정보나 명령을 줄 수 있는 웹 프로그래밍, 거기에는 이제 프론트엔드 쪽이랑 백엔드 쪽이 있는데 저희 쪽은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 가깝고요. 왜냐하면 IoT로 수집된 정보들을 이제 사용자한테 어떤 도식화, 표나 그래프나 아니면은 차트 같은 걸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웹 프로그램에서 프론트엔드 쪽이 있고요. 그렇다고 백엔드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백엔드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SQL 이런 쪽까지 실험 실습 교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 하는 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앱을 개발하는 거,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CSS, HTML, 그 다음에 기초도 자바 하고요, 자바스크립트까지 하고, 그 다음에 노드.js에서 플랫폼까지 같이 하도록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교과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하는 학습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분류별로 나눈 건데요. 프로그래밍에서는 C나 C++, 자바, 파이썬 이런 것들을 하고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시스템 쪽에 관련된 거로서 인베디드 시스템 교과목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해서 인베디드, 그다음에 IoT 디바이스 제어 실습이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하드웨어에 대해서 전자회로랑 디지털 회로 있고, 회로 설계를 하기 위한 전자캐드 이런 과목이 있고요. 교양 과목하고 전공 이론은 여러분들 이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기초 문서 작성 능력, 그다음에 서류 문서 작업 능력을 위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교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학이랑 컴퓨터공학 같은 전공 이론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좀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한국어가 없습니다. 다 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를 좀 해야 되는데, 전국 영어는 거의 비슷한 용어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지면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어는
저희 학생들이 졸업하고 외국 계열 회사들 취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명씩 하는데 그때 영어 면접을 간단하게 봅니다. 그걸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3학기 동안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꾸준히 3학기 동안 영어에 관련된 교과목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조금 더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용 실습보다는 이제 졸업 작품을 만들 때 이제 하기 위한 융합 프로젝트 실습 1, 2가 있고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뭐 앱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웹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게임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IoT에 관련된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만들든 이런 자유주제를 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2학년 졸업할 시점에 취업할 때 저 이런 걸 할 줄 알아요 라고 면접관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제 수업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실제 교과목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학습을 시키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C하고 C++입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수업이 그러니까 C 언어 기초 실습이라는 교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베디드 계열 쪽의 프로그램 수업에서는 대부분 C를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웹 프로그래밍 쪽을 하시려면 이제 CSS, HTML,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이것도 2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앱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바 기초가 필요하니 이렇게 연결돼서 여러분들 앱 프로그래밍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그래도 기초 정도는 띄고 가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에 대한 교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C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C나 자바 같은 걸 개발할 때 사용되는 기본 툴이 있습니다. 그 이제 MFC나 비주얼 스튜디오에 해당되는데 이런 개발 툴을 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개발 툴을 하면서 C샵이라는 언어를 하는데 요것들은 이제 UI, UX 쪽 관련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화면 구성하는 거 이런 것들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웹 프로그래밍 쪽하고 연관성이 조금 있긴 한데 조금 약간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UI를 꾸미는 거고요. 요거는 웹페이지의 UI를 꾸미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른데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약간은 어떻게 보면 공부할 게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C++이나 C샵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유니티나 아니면은 언리얼이라고 하는 게임 엔진을 사용하기가 조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이런 언어랑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아까 졸업작품으로 제가 게임을 하는 학생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게 바로 이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개발 유니티라든가 언리얼을 적응할 때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어느 한쪽 분야에 집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실습 장비에 대한 건데요. 한국 폴리텍 대학이 다른 사립 전문대랑 비교했을 때 또는 일반 4년제랑 비교했을 때 이제 차이점이 뭐라고 물어보면 저는 우수한 실습 장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 수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1인당 한 장비를 갖추는 게 가장 좋아요. 혼자 자기가 한 대를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 그게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한국 폴리텍 대학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보시면 다양한 장비들이 1인 1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축을 해놨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쪽에 관련된 실습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oT 디바이스 이런 다양한 센서나 컨트롤 디바이스를
대해서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 이제 서버랑 연결해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실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무선 IoT 네트워크 실습 장치는 뭐냐면 두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 통신을 하는 거, 근거리 데이터 통신을 하는 거.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 인터넷을 위한 와이파이도 있고 블루투스, 로라, NFC, 그 다음에 뭐 시리얼 통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IoT를 하기 위한 서버가 두 대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서버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스마트홈을 구현을 해볼 수 있는 실습 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를 해볼 수 있는 실습 키트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IoT 원격 제어, 원격 모니터링이라는 기초 개념을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해보시면 사물 인터넷이 뭐구나, 이거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있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회로를 그리고 PCB 아트웍을 하는 오아캐드라는 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졸업작품을 할 때 기구물을 제작하기 위한 3D 프린터가 구비되어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실습 키트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고 또는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시키고 하는 이 과정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어떤 하드웨어를 가지고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IoT 소프트웨어과에 계신 교수님들인데요. 총 8분이 계시고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과장으로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저희 학교 오시면 저를 쉽게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교수님들마다 전공 분야가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맡으신 교과목도 다르고 각각의 교과목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을 하시면서 모르는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자문, 면담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그럼 IoT 소프트웨어과에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하드웨어 쪽에 관련된 학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어디에 취업해서 무슨 일을 하나요? 라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취득 자격증에 대한 건데요. 일단 저희가 2년제 학위 과정이기 때문에 산업기사를 일단 목표로 합니다. 기능사는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졸업하는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산업기사. 그래서 산업기사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저희 과는 이제 소프트웨어과니까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정보 보안이다, 네트워크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쪽이라든가 소프트웨어 테스트라든가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꼭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꼭 따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나고 2학년쯤 되면 이제 나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나한테 정말 잘 맞겠다, 아니 나는 이런 쪽을 하고 싶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1학년 끝나고 겨울방학 때부터 해당되는 분야의 자격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요. 근데 그게 꼭 정보처리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쪽에 관심 있는 학생은 정보보안 쪽 산업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기, 실기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쪽에 관련된 분은 그쪽에 관련된 그 DAP라든가 ADP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고, 아니면 SQL 쪽을 준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트워크 관리사 자격증 같은 것을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런 국가 공인 자격증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민간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한 리눅스 마스터, 정보기술 자격, ITQ 이런 거는 뭐
뭐죠? 컴퓨터 활용 능력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격증은 산업기사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산업기사도 자기 분야에 맞는 거,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어떠한 직무들을 하게 되냐, 또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선택을 할 때 거기에서 어떤 직무를 할 거냐라고 이제 그 취업 요청이라든가 그 채용서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 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보통 취업을 하는 거는 요 세 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이쪽은 순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소프트웨어라는 건 뭘 많이 하냐면 PC나 서버 또는 모바일 폰 이런 데서 운영되는 어떤 베이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는 게 바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웹 프로그래머 또는 앱 개발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SQL 또는 게임 프로그래머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고, 저희 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쪽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보 단계이지만 좀 더 보완된 교육을 추가로 받고 이런 쪽으로도 많이 취업을 하고, 거기서 교육받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베이스가 돼서 누구보다 좀 더 쉽게 적응을 하고 높은 성취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인데,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하드웨어 시스템을 가지고 그것들을 운영하고 제어하고 동작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하드웨어가 PC인데 여기서는 하드웨어가 일반 이런 것 같은 어떤 대상 시스템이에요. 하드웨어 어떤 장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업무는 뭐냐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있고요. 파메어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있고, 어떤 센서나 아니면 컨트롤 디바이스에 대한 동작 제어나 데이터 송수신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이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엔지니어도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직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파트가 뭐냐면 순수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있으면 그 시스템이 잘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진단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고, 근데 이 해결할 때 하드웨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과에서 배우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초 능력들이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하드웨어 전문가라고 해서 순수하게 하드웨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옛날처럼 뭐 납땜을 해서 뭐 칩을 빼내고 다시 납땜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의 운영 테스트를 해서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어떤 작업, 그게 소프트웨어적인 작업이든 하드웨어적인 작업이든 그것들을 수행해줘서 전체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시스템 하드웨어 엔지니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이 세 가지 분야로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긴 하지만 충분히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해서 나만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취업 분야에 대한 연속적인 얘기인데요.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보통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많이 희망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이제 생산 테크니션 쪽으로 많이 하려고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개인 성향 차입니다. 뭔가 나는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상 앞에 하루 종일 앉아서 모니터 보고 자판 두들기고 있는 거 못합니다. 근데 나는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많이 움직이는 거 싫고 이런 사람 보고 테크니션을 하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성향, 어떤 일을 할지, 소프트 개발자 쪽으로 갈지, 테크니션 쪽으로 갈지는 자기 성향도 많은 그 영향이, 뭐죠?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결정하실 때는 내 성향이 어떤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개발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키보드 뭐 와이셔츠 입고 뭐 개발자라고 해서 와이셔츠 입는 건 아니지만 그냥 평상복 입고 다닙니다. 편하게. 그런 다음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니터 보면서 프로그램 짜고 자판 두들기고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시스템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렇게 작업복 입고 하고 막 하는 게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개발자들은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머리 쥐어 뜯어가면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러고 진짜 한숨 푹 푸시고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개발자들 중에 일부는 머리가 빠지고 일부는 머리가 하얘집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져서 다행인데 저희 머리가 빠진 저희 선배들을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항상 힘든 것도 아니고요. 그만큼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큽니다. 저희 나라 반도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거 이외에도 지금 뭐 자동차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뭐 요새 같은 경우는 또 전자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긴 하는데 반도체에 비해서는 아직 아니고 또 인공지능 이런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개발자다, 개발자가 좋아 보이니까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사실 또 연봉으로 보잖아요. 연봉은 이쪽이 더 높아요. 왜? 그나마 이쪽은 근무 환경 되게 좋아 보이죠? 이쪽은 근무 환경 되게 나빠 보이죠? 그런데 이런 데서도 어떤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봉적인 측면에서는 초봉에서는 이 테크니션들이 더 높아요. 개발자보다. 근데 이제 한 4년,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비슷해지는 그런 효과죠. 근데 얼마나 이쪽 분야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한 3년, 4년을 내다보고 자기 성향을 보고 자기한테 정말 적합한 업무를 선택을 하시면 가장 좋고 오래 가고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한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몸이 좀 많이 약해서 이 테크니션처럼 뭔가 이렇게 활동적이고 이런 일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기에 이렇게 이런 거라도 할 수밖에 없겠다 나는. 그래서 저는 나의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고요. 그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기에게 맞는 직무를 선택을 하시면 후회 없으실 거고 오래 롱런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IoT 소프트웨어과를 입학해서 다니면 알아둬야 할 점은 뭔가요? 인데요. 일단 저희 한국폴리텍대학이 총 이수학점이 90학점입니다. 일반 사립 전문대보다 많아요. 그 얘기는 공부를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조금 한 3과목 정도가 더 많습니다. 3학점짜리 3과목. 그러니까 대략 한 8학점 정도가 더 많은 거죠. 그 다음에 교양 이수학점은 10학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 교과, 교양과 전공의 필수 교과가 있는데 그거 이수학점은 17학점, 그리고 전공 선택은 67학점에서 총 이거 다 합쳐서 90학점이 되게 되면 졸업이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각 학기별 개설 학점수랑 그다음에 항목별 교과목 지금 개설되어 있는 학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4학기 동안 이 합계가 90학점이 되면 그리고 그 이수 조건을 채우시면 졸업이 되는 거고 모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4학기 동안 꾸준히 준비를 하시고 성실하게 다니셔야
되는 상황이니 그 점은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위 과정은 저희 과는 보통 요 정도에 가는데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하는데 보면 1학년 때는 좀 시간이 많습니다. 학과에 전념할. 근데 2학년 때 가시면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학하시고 MT 갔다 오고 그다음에 학교 캠퍼스 체육대회 하고 그 외에 뭐 전시관은 참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2학기 때 할 수도 있고 1학기 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학년이 끝나고 이때부터 이제 산업기사 자격증 준비를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초에 이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준비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작품 이제 구상을 해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중간 발표하고, 최종 발표하고 해서 졸업작품이 통과가 되면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는 다 채우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때는 또 학교 캠퍼스 체육대회가 요때 아니면 요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취업을 나갈 수 있는 거는 2학년 1학기가 끝난 여름방학 때부터 취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취업자라고 해서 유학생들은 여름방학 때부터 취업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되면 여러 개의 기업들이 와서 취업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어떤 직무를 하고 하니 많이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취업 설명회 하시면 거기에 그걸 들으시고 자기한테 적합한 직무가 있으면 지원해서 면접 보고 최종 합격하시면 이제 취업하시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IoT 소프트웨어과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라는 것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 저기 뭐죠? 진학 어플라이라는 웹사이트 있잖아요. 거기를 접속을 해보시면 거기 여기 왼쪽 가운데쯤에 한국 폴리텍대회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요 화면으로 전환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수시나 수시 2차 정시 모집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는 한국폴리텍대학 1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성남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성남 캠퍼스를 선택을 하시고 원서 작성하기를 들어가시면 로그인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 원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확인만 누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원서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하시게 되면 지원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이건 뭐 다른 학교랑 거의 과정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화면 진학 어플라이라는 화면의 좌측 가운데 부분에 한국 폴리텍대학 그 다음에 여기 성남 캠퍼스 1대학 성남이라는 요거 그 다음에 성남 캠퍼스의 IoT 소프트웨어과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도 있는데 그 입학 지원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3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oT 소프트웨어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니까 그걸 이제 보시면 되고 IoT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하고 이제 하드웨어 기술에 배우는데 소프트웨어 기술에는 이제 통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센싱하고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인베이스 시스템 컨트롤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웹 프로그래밍, 앱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는 거. 문과에다가 비전공자고 관련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결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 거랑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잘한다고 해서 대학에서 잘하는 거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못한다고 해서 못했다고 해서 곧 대학 가서도 못하라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여러분들 어차피 자기가 관심 있고 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또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겠다라는 의지만 있으시면 충분히 따라가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심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열심히 임하시면 누구든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그럼 입학하기 전에 뭐 학습하면 좋은 게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저희는 IoT 소프트웨어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뭘 하면 좋으냐면 C나 자바 언어 둘 중에 하나 또는 파이썬 이 셋 중에 하나를 입학하기 전에 방학 기간 동안에 뭐 온라인 강좌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료 교육센터 같은 걸 이용하셔서 기초 공부를 하시면 가장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뭐 C나 이거부터 배운 게 아니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해서 다시 C 언어나 C++ 이런 거를 공부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C 언어 하는 게 지루하다. 그러면 아두이노 같은 거 하나 사셔서 그거 가지고 해보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저희과 입학하시는 학생들 중에 저 방학 동안에 할 거가 없는데 그러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아두이노 한 개랑 센서 모듈 몇 개, 그 다음에 강의 자료 그거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그거 받고선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아니라면 자, 저희는 실습을 할 때 교수님하고 같이 코딩을 하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코딩은 영어잖아요. 그래서 영문 타자가 최소 150타에서 200타 정도는 되셔야 코딩 수업을 따라가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영문 타자 자판 외우는 거 외워서 치는 걸로 하고 열 손가락 다 사용해서 하는 걸로 연습하셔서 영문 타자 150에서 200타 정도 만들어 오시면 수업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너무 내가 관련 지식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오셔서 입학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노력하시면 됩니다. 옛말에 중용에서 그 무식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무식은 쉼 없이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 우리 모두 쉼 없이 공부해서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봅시다. 자, 이상으로 저희 이제 한국폴리텍대학교 성남 캠퍼스 IoT 소프트웨어과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제 뭐 다양한 정보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카톡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D 바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요 URL로 바로 연결되니까 궁금하신 점은 여기에다가 문자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 제가 수업 중이거나 회의 중이면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최대한 빨리 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 뭐 교과목 설명이라든가 장비 설명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런 어떤 홍보 영상 같은 거는 이 유튜브 채널에 한국폴리스대학 성남캠퍼스 IoT 소프트웨어과라는 채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획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긴 시간에 걸쳐서 저희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IoT 소프트웨어과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너무 길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이거를 두 개로 자를지 아니면 세 개를 자를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긴 시간 저희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핵심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가 필요하니 기본 기초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교육 학습을 하는 거니 이런 하드웨어라는 학습을 하면서 또 하드웨어 쪽에 대한 직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핵심은 소프트웨어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학습을 하면서 사물 인터넷이 가장 좋고 그 이외에 다른 뭐 웹 프로그래밍이나 앱 프로그래밍 또는 게임 프로그래밍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의 진로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저희 IoT 소프트웨어과에서는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케어를 하고 도와드리고 옆에서 지원을 해드릴 테니 많은 저희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좋은 시간 되시고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